네, 조금 전에 시장 실패 원인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세 번째로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수단이 있어요. 수단. 아까 시장이 실패하면 정부가 개입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회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고 그랬죠. 그럼 이제 정부는 시장에 개입할 때 어떠한 수단을 가지고 개입하느냐 이 말입니다. 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개입, 간접 개입, 이용 규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럼 직접 개입이라는 건 뭐냐면 정부가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럼 정부가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수행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수요자가 뭐예요? 사는 사람이죠. 공급자는요, 파는 사람, 만들어주는 사람이 공급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정부가 직접 사는 거야. 정부가 직접 팔아. 이게 직접 개입이에요. 정부가 쌀을 사기도 합니까? 쌀 사들이죠. 이런 것처럼 정부가 땅을 사들이는 거야. 정부가 땅을 사. 직접 개입이에요. 정부가요, 아파트를 만들어가지고 팔아. 그렇게도 합니까? 공공임대주택, 이런 게 직접 개입이다 이 말이에요. 직접 개입 뜻 아시겠어요? 그럼 직접 개입이 이 사례가 시험에 잘 내요. 사례. 지금 이런 거 외울 필요는 없는데요. 대표적인 게 토지은행이라든지 이런 거 지금 외우지 마세요.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다 잊어버려요. 선매, 공공임대 이런 것들이에요. 직접 개입. 정부가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한다. 그럼 간접 개입은 뭐냐? 간접 개입은 정부가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정부가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한다는 거는 정부가 직접 시장에 뛰어들어가가지고 야, 내가 살게. 내가 100원에 살게. 200원에 살게. 이게 직접 개입이야. 내가 팔게. 내가 만들어줄게. 이게 직접 개입이라고. 시장에 직접 뛰어드는 거예요. 내가 당사자로. 그럼 간접 개입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시장에 직접 들어간 건 아니지만 시장 옆에서 시장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보조. 또는 시장이 똑바로 못하면 약간의 간섭, 약간 규제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거야. 대표적인 게 뭐냐면 금융을 통해서 대출 규제 같은 거 있잖아요. 또는 뭐 대출을 갖다 완화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아직 우리가 용어를 안 배웠기 때문에 보통 LTV, DTI 뭐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금융을 통해서. 금융을 가지고 개입하는 거야. 또 뭐가 있냐면 세금을 가지고. 세금. 정부가 세금을 막 부과하게 하죠. 종부세 막 부과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또 세금을 깎아주기도 하잖아요. 이런 게 간접 개입이에요. 금융이라든지 세금 또는 보조금을 줘. 보조금. 부담금을 부과해. 개발 부담금이라든지 재건축 부담금이라든지 부담금을 부과해. 이런 거 다 간접 개입이에요.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원래는 중요합니다. 시험에서. 시험에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나중에 다 외워야 돼. 이런 것들은. 근데 지금부터 외우는 거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외우는 거 하지 마. 다 잊어먹어. 그런 건 안 해도 돼. 아까 근데 아까 규모의 경제 이런 거 있었죠?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오지만 알고 있어야 돼. 지금은. 그런 걸 알아놔야 돼. 시장 실패가 뭔지 이런 건 알아야 돼. 공공재가 뭔지 이런 건 알아야 돼요. 하여튼 이런 게 막 많이 있는 거, 이런 건 나중에 외워도 돼.
아니, 이게 봐봐. 뭐 나중에 한 얘기지만. 개발해 주겠대. 누가? 정부가. 개발해 주겠대. 직접이지. 이 매가 뭐예요? 산다는 거잖아. 그래, 직접 사겠대. 직접 개입이지. 이름 안에 다 들어가 있어, 지금. 보금자리 주택 건설. 직접 개입일까, 간접 개입일까, 이용 규제일까? 그래, 건설해 주겠대. 건설해 주겠대. 나중엔 알아야 돼요. 지금 외우지 마라. 나중에. 자, 그 다음, 이용 규제인데요. 이용 규제는 뭐냐면, 정부가 법을 가지고 뛰어드는 거야. 법을 가지고. 법을 가지고. 법적, 행정적으로. 법적, 행정적 수단이지. 강력하겠다, 그죠? 강력하겠다, 그죠? 법을 하니까 강력하지. 그럼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지역지구제. 각종 인허가 제도. 하려면 응가받고 하세요. 허가받고 하세요. 이런 게 다 이용 규제예요. 이거 아주 중요하거든요. 원래는 중요합니다. 이런 것도 다. 지역지구제 이용 규제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수단은 직접 개입, 간접 개입, 이용 규제가 있다. 직접 개입은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간접 개입은 이렇게 빨간색 동그라미 한 저런 걸 통해서 개입하는 거고요. 이용 규제는 법적, 행정적 수단이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보시면 55페이지에 토지정책 수단 그래가지고 양갈 1번 보세요. 토지용이 규제 나와 있죠? 네. 이 규제라는 거는 옆에다가 여기 밑에 있네요. 출시게요. 법적, 행정적 조치. 법적, 행정적 조치. 55페이지. 55페이지. 토지정책 수단. 토지이용 규제 보시면 첫째 줄에 법적, 행정적 조치 보이세요? 네. 그게 이용 규제예요. 대표적인 게 출시겠습니다. 지역지구제. 인허가. 이런 거 줄쳐 놓으시면 돼요. 자, 넘길게요. 자, 양가로 이번에 보면 직접 개입 나오죠? 네. 직접 개입 보면 거기 정부가 줄치고요. 정부가 뒤에 보니까 수요 및 공급자 역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공영개발부터 해가지고 쭉 뭐 분양가 규제까지 돼 있죠? 네. 그 가로로 딱 묶었어요. 그게 사례들이에요. 자, 간접 개입 보세요. 간접 개입은 보면 시장기구의 틀을 유지하면서 보입니까? 네, 그게 간접 개입이에요. 시장을 깨진 않아. 아까 정부가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한다는 거는 틀을 유지해 주는 게 아니죠. 정부가 직접 사고 직접 판다는 거는 시장기구의 틀을 유지하는 게 아니죠. 저기 직접 또 시장을 깨버리는 거야. 시장에서 100원에 팔고 있는데 내가 70원에 살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시장기구의 틀이 유지되지 않죠. 그러니까 시장기구의 틀을 유지하면서 이러면 간접 개입이야. 그러니까 어떤 게 있느냐? 조세 동그라미, 보조금 동그라미, 부담금 동그라미, 금융 동그라미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나중에 다 외워야 돼요. 시험에 잘 나와요. 됐어요? 네. 그럼 우리 정책론은요. 정책론은 시험에 4문제, 6문제 나오거든요. 정책론에서. 그럼 정책론에서 뭘 내느냐 시험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가 있었잖아. 그 중에 아까 시장 실패 원인이 있었죠. 거기 나올 수 있어요. 시장이 왜 실패하는지. 그럼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수단이 있었잖아. 이거 있죠. 이거 잘 냅니다. 자, 그 다음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수단들이 정책이야. 저 수단들이 하나하나 다 정책이라고. 토지은행도 정책이고, 저기 나와 있는 공영개발도 정책이고, 선매도 정책이고, 다 정책이거든요. 그럼 시험은 저 하나하나의 정책에 대해서 물어봐요. 하나하나 정책에 대해서 물어봐. 그래서 정부의 정책은 크게 토지 정책과 주택 정책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럼 토지 정책에서 보면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토지은행이라는 것도 있고,
아까 저기 있었잖아요. 토지은행, 그죠? 선매라는 것도 있고요. 토지 적성평가라는 것도 있고요. 뭐 요즘 시끄러운 개발이익 환수제도도 있고요. 많아요. 많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해야 돼, 우리가. 공부해야 돼. 지금 말고 1, 2월 달부터 공부해야 돼. 주택정책에 뭐가 있냐면, 주택정책은 임대주택 정책이 있고요. 분양주택 정책이 있어요. 분양주택 정책. 임대주택 정책에는 뭐가 있냐면, 임대료 규제, 임대료 보조, 공공주택 정책, 특히 공공임대주택이죠. 임대주택 정책이니까. 공공임대주택. 분양주택 정책은 주택 선분양, 주택 후분양, 분양가 상한제, 올해도 나왔어요. 분양가 자유화, 이런 거 공부할 거예요. 자, 그리고요, 조세 정책이 있어요. 그래서 정책론은 토지정책, 주택정책, 조세정책,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낸다는 얘기죠. 이렇게.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거야. 그럼 어떤 걸 내느냐면, 첫째, 뜻을 알아야 돼요. 뜻 알아야 돼요. 복잡한 거 안 물어봐. 복잡한 거 안 물어봐. 그러면은 토지은행이 뭡니까? 선매가 뭡니까? 이런 거 뜻을 물어봐요. 이건 이제 지금 안 해요. 지금 안 하고요. 자, 임대주택 정책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통 한 문제를 잘 내요. 여기서도 내고요. 그럼 제가 지금 오늘은, 이거는 토지 정책은 제가 안 하고요. 이거는 지금, 오늘 임대주택 정책에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 기본적인 것만 좀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그러면, 임대주택 정책 중에서 첫 번째, 임대료 규제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임대료 규제 정책. 그러면 이 임대주택 정책은 고소득자를 위한 정책일까요? 저소득자를 위한 정책일까요? 저소득자.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한 걸까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걸까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 임대주택 정책은 임차인 보호 정책이죠. 효율성을 위한 정책일까요? 형평성을 위한 정책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임대주택 정책은 형평성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효율성은 떨어져요. 제가 전에 효율성을 중요시하면 형평성이 떨어지고, 형평성을 중요시하면 효율성 떨어진다고 그랬죠. 형평성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료 규제 정책 볼 텐데, 임대료 규제 정책은 어떻게 하는 걸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임대료 규제 정책이 뭘까요? 임대료를 많이 받아라는 겁니까? 임대료를 많이 받지 말라는 겁니까? 임대료를 많이 받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임대료를 딱 정해주는 거예요. 정부가 임대료를 딱 정해주는 거야. 이거 이상 받지 마. 이게 임대료 규제야. 자, 그러면 또 생각을 해봐. 지금 시장에서 우리 균형 가격이라는 거 배웠죠? 수요와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을 균형점. 지난 시간에. 그죠? 그때 가격을 뭐라 그랬어요? 균형 가격. 다 연관이 있다고 그랬지, 내가. 이거 공부하는 거 다 연결이 된단 말이야. 그럼 시장에서는 균형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만약에 임대료가 50만 원이야.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임대료가 50만 원. 그럼 정부가 이제 규제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50만 원보다 높은 가격에서 규제할까요? 낮은 가격에서 규제할까요? 낮은 가격? 지금 50만 원에 다 받고 있으니까 30만 원 밑으로 받아라 이렇게 해야 되겠죠? 지금 50만 원 하고 있는데 70만 원 규제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 첫 번째, 임대료 규제는 시장 가격보다 위에서 규제하는 거다, 아래에서 규제하는 거다. 그게 이제 포인트는 첫 번째 포인트야. 자,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래요. 자, 이게 임대주택.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이렇게 적는다고 그랬죠? P, Q, DS. D가 뭔데? 수요 곡선. D가 뭐라고요? 그래, S는요? 그래, 이런 거 잊어먹지 마. 이런 거 잊어먹으면 안 돼. D가 뭐라고? 수요. S가 이런 형태를 뭐라 불러? 우하양. 이런 형태는 그래요, 그래. 이해할게요. 뭐 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런 거부터 익숙해져야 된다고. 이 만나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균형점. 이때 가격을 균형 가격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임대주택이니까 이거 균형 임대료야. 임대주택이니까 임대료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균형 임대료가 50만 원. 지금 현재 50만 원이야. 근데 이제 정부가 보기에는 이 50만 원이 비싼 거예요. 정부가 보기에는 저소득층들에게는 좀 비싸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정부가 개입한다 이 말이야. 여기다가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시장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잘못돼서 개입하는 게 아니고요. 시장에서는 50만 원 딱 정해졌다니까. 시장에서는 50만 원이 딱 정해졌어. 근데 정부가 왜 개입해? 저소득층을 위해서, 사회 목표 달성을 위해서. 아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 두 개 있었잖아. 첫 번째는 뭐였어요?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하여. 그렇죠? 이거는 시장 실패 수정하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두 번째 이유 때문이라고. 저소득층을 위해서.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해서도 개입하거든요. 그죠? 그게 형평성이라고 그랬잖아요. 형평성. 정부가 개입을 해. 이제 50만 원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한단 말이야. 그럼 개입할 때 70만 원 이렇게 정해져 놓고는 이 앞으로 임대료 앞으로 70만 원 밑으로 받아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지?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인 30만 원이라는 임대료를 딱 정해놓고는 이거 밑으로 받아라. 이게 임대료 규제입니다. 맞아요? 그럼 임대료 규제는 시장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규제하는 거다, 낮은 수준에서 규제하는 거다. 자, 그래서 교재 58페이지 보세요. 58페이지 보시면 그 임대주택 정책이라고 돼 있죠? 찾았어요? 옆에다가 적으세요. 임차인 보호, 임차인 보호, 형평성. 자, 보겠습니다. 자, 의미 볼게요. 의미.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임대료를 특정 수준 이상으로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줄 딱 칩니다. 거기까지. 임대료를 특정 수준 이상으로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럼 보세요. 특정 수준의 임대료는 그러면 시장 가격보다 위에서 해야 되느냐 아래에서 해야 되느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70만 원으로 이게 특정 임대료를 70만 원으로 할 거냐, 특정 임대료를 30만 원으로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대료 규제는 얼마나 하는 거라고요? 30만 원으로 하는 거라고요. 30만 원.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규제를 해야 의미가 있지. 70만 원으로 규제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맞습니까? 이 중요하거든. 임대료 규제는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아래에서 규제하는 거다, 위에서 규제하는 거다? 아래에서 규제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정부가 30만 원이라고 규제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 임대료는 얼마예요? 30만 원인 거야. 그렇죠? 그 말은 정부가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최저 가격을 정해준 거예요. 최고 가격을 정해준 거예요. 최고 가격을 정해줬죠. 그래서 임대료 규제를 최고 가격제라 그래요. 그게 최고 가격제라 돼 있죠. 최고 가격 제도란 말이 어려우면 여기 적어놔도 돼.
자, 불러드릴게. 정부가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 가격을 정해준다. 정부가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 가격을 정해준다. 더 짧게 얘기하면 정부가 최고 가격을 정해주는 거예요. 정부가 최고 가격을 정해주면 최고 가격제라 그래. 그럼 정부가 최저 가격을 정해주면 뭐라 그럴까요? 최저 가격제라 그래요. 우리나라에 최저 가격제도 있나요? 있어요. 최저임금이에요. 그렇죠. 최저임금은 최저 가격제도야. 정부가 최저 가격을 딱 정해줘. 그럼 최저 가격을 정해줬다는 거는 이거보다 높은 가격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최저임금이 10,000원이잖아. 그럼 노동시장에서는 10,000원보다 높은 금액에서 임금이 정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최고 가격제는요. 최고 가격을 정해준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보다 낮은 가격에서 거래가 일어나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임대인들은 앞으로 30만 원보다 높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임대주택 시장에서 임대료는 얼마로 될 것 같아요? 25만 원 받는 임대인이 있겠어요? 어제까지 50만 원 받다가 지금 30만 원 받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25만 원 받는 거 없겠지? 그럼 전부 30만 원이야 그냥. 자, 임대료 규제 의미 아시겠어요? 자, 그럼 상상을 해본다 이제. 외우려고 그러면 안 돼. 외우려고 그러면 안 돼. 다 우리가 알 수 있어. 그럼 일단 이 임대료를 30만 원 다 규제해버리면 임대인들은 좋아요 안 좋아요? 임대인들은 지금 날벼락이지 지금. 날벼락이야. 그럼 임차인들은 좋아 안 좋아? 일단 임차인들 좋겠네. 어저께까지 50만 원 내다가 오늘부터는 30만 원만 내면 되니까. 그렇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임대인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 임대인 입장에서. 그럼 임대인은 안 좋아? 공급자는 안 좋아?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 공급자가 안 좋잖아요? 공급자가 안 좋으면은 공급을 늘릴까요? 공급을 줄일까요? 줄여요. 앞으로 그래 여러분들은 공급자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잖아? 그럼 공급을 줄인다. 공급자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공급을 줄인다. 공급을 감소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아까 단기와 장기가 있었잖아. 단기에는 공급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공급의 변화는 언제 있어? 장기에. 자, 그럼 생각해봐. 그럼 단기에는 공급의 변화가 없죠? 단기에는 공급의 변화가 없는데 임대료만 딱 내렸잖아요. 그럼 임차인들 좋아요 안 좋아? 임차인들 좋아. 임차인들 땡 잡았어. 자, 이제 장기로 가 이제. 장기로 가면 어떻게 된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 장기 그러면 공급을 생각해야 돼. 장기 그러면 뭘 생각한다고요? 공급. 장기 그러면 뭘 생각한다? 공급. 장기는 공급이야. 그럼 장기로 가면 공급이 어떻게 될까? 줄어. 공급이 줄어. 공급이 준다는 얘기는 임대주택이 없어. 자, 파리바게뜨에서 단팥빵을 팔아. 단팥빵 한 개 1,000원이야. 근데 정부가 보니까 서민들이 단팥빵을 좋아한대. 그래서 앞으로 파리바게뜨에서는 단팥빵을 300원 위로는 팔지 마라. 300원으로 규제를 해버렸어. 빵 한 개는 얼마 한다? 300원. 그러면 빵 사 먹는 사람들 좋아 안 좋아? 좋아. 빵 파는 사람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그럼 장기로 가면 어떻게 돼 이제? 빵이 없어. 100원 하면 뭐해? 빵이 없는데. 빵이 없어. 그럼 이제 좋아 안 좋아? 빵 사 먹는 사람 안 좋아. 그럼 빵은 먹어야 되겠어. 그럼 어떻게 빵을 먹어야 될까? 나중에 암시장 가야 돼. 암시장 뒷거래 가야 돼. 그렇지. 다 알 수 있는 얘기야. 그럼 빵이 옛날엔 1,000원 했지. 그 암시장에서는 1,000원에 팔까 2,000원에 팔까? 2,000원에 팔아. 암시장은 비싸. 암표시장은 비싸. 그러면은 서민들 좋아 안 좋아 이제? 빵 먹으려면 2,000원 줘야 돼. 자, 이제 이게 중요한 얘기 다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임대료 규제는 단기에는 좋아. 장기로 가면 안 좋아. 왜? 공급이 주니까.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공급이 줄어드는 건 안 좋은 거예요. 공급이 줄면 안 좋아, 우리 소비자들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임대료 규제는 다 했어요. 정부가 시장 가격보다 아래에서 규제하기 때문에 단기가 뭔데요?
공급의 변화가 없는 기간. 단기 뭐라고? 공급의 변화가 없는 기간. 그러니까 단기에는 임차인 혜택이 있어요. 임차인들 좋아요. 자, 근데 장기로 가면 이제 장기 그럼 뭘 생각하라고? 공급. 장기는 공급이야. 공급이 어떻게 된다고? 감소해. 이게 매우 중요해. 우리 임대료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 장기로 가면 공급이 줄어요. 그러면 이제 집이 없는 거예요. 집이 없어. 안 좋아. 잠시 가격은 싸졌지만 장기로 가면 안 좋아요. 그럼 장기로 가면 갈수록 집이 점점 더 없어져요. 못 버텨. 임대인들이 30만 원 받고는 못 버틴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정부가 저렇게 임대료 규제하는 게 안 좋은 거야. 지금 전세가 규제하고 있잖아. 전세 있어 없어? 없지. 없잖아. 그래. 없다니까. 가면 갈수록 더 없어져 이제. 없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사람 집을 살려고 하잖아요. 그 집값 오르잖아 지금. 어찌됐든. 그럼 장기로 하면 공급이 줍니다. 그죠? 그럼 임차인들은 생각해보자. 임차인들은 이사를 잘 갈까 못 갈까? 방 빼는 순간 집이 없어. 이사 안 다녀. 주거 이동이 저하돼. 임대인들은 임대주택에 투자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왜 안 하겠어요? 죄값을 못 받잖아. 원래 시장 원리 50만 원이라는 거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합의된 가격인가요? 균형 가격은? 제가 전에 균형할 때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라는 거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의견이 일치된 거예요. 수요자도 50만 원 낼게, 공급자도 50만 원 콜, 이래서 거래가 된 거란 말이야. 잘하고 있는데 정부가 떡 들어가가지고 안 돼! 이래 30만 원 정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부작용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임대인들은 50만 원을 받아야, 이 균형이라는 거는요 50만 원이 정상 임대료인 거야. 정상 이윤이야. 50만 원을 받아야 내가 일을 한다니까. 아까 제가 균형이 뭐라고 그랬어요? 정상 이윤. 50만 원을 받아야 임대인들은 이 임대업을 할 수 있어요. 그게 50만 원이야. 근데 30만 원 받아라 그러니까 30만 원 받아가지고는 이 임대업을 계속 할 수 있다 없다?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임대주택을 사무실로 바꿔버린다든지 전세로 돌려버린다든지 에이 짜증나고 다 팔아버리든지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투자할까 안 할까? 그럼 임대주택의 질이 높아질까 질이 떨어질까? 떨어져요. 집에 물 새잖아요. 그럼 전화하잖아. 주인 아줌마한테 집 좀 고쳐주세요. 나가라 그래요. 지금 봐봐. 이만큼의 뭐가 발생해? 초과수요. 전에 공부했잖아요. 시장 가격보다 미치니까 뭐가 발생한다? 이거 초과수요였잖아. 초과수요. 이 다 까먹었다 봐봐. 뭘 처음 봐? 시장 가격 위에 사는 거 뭐였고? 이거 안 했어요. 이거 안 했다고. 안 했다고. 균형 안 했어요. 안 했어. 오케이. 그랬구나. 자, 하면 돼. 수요와 공급세 만날 때 뭐라 그런다고? 균형점. 오케이. 그럼 일단 초과수요 넘어가자. 공급이 주는 건 알겠습니까? 공급이 줄어요. 자, 그래서 투자도 안 하고요. 주택의 질도 떨어지고요. 집이 없기 때문에 이사하기도 힘들단 말이에요. 이사하기도. 그럼 임차인들 결국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 임차인들 안 좋지. 그래 결국 장기로 가면 이 임대료 규제는 오히려 저소득층들을 더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보통 정부 실패라 그래. 정부가 오히려 끼어들었더니 오히려 더 나빠져 버렸어요. 이걸 정부 실패라 그래요. 자, 그럼 또 봅시다. 만약에 정부가 70만 원으로 규제했다 그래 볼게요. 이런 일은 없지만 이렇게 할 일은 없어. 정부가 바보도 아니고. 그럼 70만 원으로 딱 규제를 해놓고는 앞으로 70만 원 밑으로 받아라. 이게 이제 임대료 규제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에 어떤 일이 생길까 이 말이에요. 자, 위에 게 이제 초과 공급인데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그러면 될까 안 될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70만 원을 딱 정해놓고요 70만 원 아래로 받아라 그러면 어떤 일이 날까? 그 전에 얼마씩 받고 있었어요? 그냥 50만 원 계속 받아요. 70만 원 안 받아요.
70만 원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물건이 이제 집에 남아 돌아요. 남아 돌아. 그래서 균형이라는 거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합의된 금액이 50만 원이거든. 근데 정부가 70만 원 안으로 받으라고 그러잖아. 그럼 어떻게 한다? 네, 우리 지금 잘하고 있는데 50만 원? 그냥 그대로 50만 원 받습니다. 그럼 시장에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 우리 딸이 항상 9시에 들어와. 집에. 밤 9시에 들어와. 걔는 9시에 들어오는 걸 매우 좋아해. 9시에 들어오는 걸 매우 좋아해. 근데 내가 우리 딸의 귀가 시간을 규제하려고 그러면 10시까지 들어와 그래야 돼. 8시까지 들어와 그래야 돼. 그래 8시까지 들어와 그러면 투덜대겠지. 이러면서. 그죠? 그럼 계속 부작용이 생기겠지. 자, 근데 내가 10시까지 들어와 그랬어. 그럼 우리 딸은 그 다음날 몇 시에 들어온다? 9시. 그래 9시에 들어오는 걸 좋아한다니까. 그러니까 70만 원을 딱 규제하고 이렇게 받아라 그러면 얼마 받는다? 50만 원. 그럼 시장 가격보다 위에서 규제하면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 교재 한번 볼까요? 다음 시간에 균형할게요, 제가. 균형을 안 했구나. 자, 그래서 우리 교재. 네. 58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58페이지 보시면 거기 아까 의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임대료를 특정 수준 이상으로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럼 이따 보겠습니다. 정부의 임대료 규제는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을 경우의 의미가 있으며, 그게 줄차돼 이제.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높다면 어떻게 된다고? 시장에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 그냥 예전처럼 그냥 계속 50만 원 받고 거래하면 돼. 됐어요? 시험에 잘 낸단 말이에요. 자, 그럼 그 밑에 볼게요. 이번에 임대료 규제 효과 한번 보세요. 초과 수요, 투자 기피, 질적 수준 저하, 공급 감소 보이세요? 공급 감소 줄치고 이거 별표해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해. 공급 감소는 단기에 일어난다, 장기에 일어난다. 장기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동 저하, 이사 안 해요. 집 빼는 순간 집이 없어요. 그럼 집이 꼭 필요한 사람들은 어디 가서 찾아야 돼? 암시장. 그 암시장이 형성돼. 됐습니까? 네. 자, 임대료 규제. 그럼 여러분 여기서 기억할 거는 우리 이제 입문 과정이니까 임대료 규제는 시장 가격보다 아래에서 규제하는 거다. 위에서 규제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자, 아래에서 규제하면 단기에는 임차인들에게 혜택이 있지만 장기로 가면 공급이 준다. 공급이 줄어서 집이 부족하다. 됐어요? 그런 느낌 받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균형 한번 볼게요. 균형 잠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균형. 네. 균형 안 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탄력성 문제 해버렸구나, 제가. 균형은 한 15분 정도 걸릴 수 있으니까 좀 귀가 시간에 5분, 10분 늦을 수 있어요. 참으세요.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원래. 그럼 처음부터 그대로 해야지. 자, 여기가 가격이었죠. 여기가 수요량이었잖아요. 수요량. 그럼 수요곡선 우하향 맞습니까? 수요곡선. 그럼 뒤에서도 처음 들어봤겠네. 공급곡선. 그래서 아까 대답이 잘 그랬구나. 네. 그럼 공급곡선이 되면 공급량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근데 이제 이 가격을 이제 P로 표시합니다. P, 프라이스의 약자 P. 수요량과 공급량은 량이기 때문에 Q, 양이에요. 수요 곡선은 D로 표시합니다. 디맨드 커브 D. 이건 퀀티티 Q. 공급 곡선은 S, 스플라이 커브 X. 자, 그래서 앞으로 D 그러면 수요 곡선이고 S 그러면 공급 곡선이에요. 그럼 이제 수요와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이 있잖아요. 만나는 점. 이 만나는 점을 균형점이라 그래.
균형점. 이 균형점에서의 가격을 균형 가격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균형점에서의 양을 균형양이라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 균형 가격을 편의상 10,000원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10,000원. 그리고 균형양이 10개예요. 그럼 여기서요, 이 균형점에서 수요량은 몇 개일까요? 이게 지금 수요곡선 아니에요, 그죠? 수요곡선인데 요 점에서 양이니까 이게 수요량일 거 아닙니까? 수요량이 몇 개입니까? 10개. 그럼 균형점에서 공급량도 몇 개예요? 10개죠?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균형량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균형량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합니다. 일치. 이때 가격이 얼마라는 거예요? 10,000원. 그럼 이 말은 10,000원이면 사는 사람도 몇 개 사겠다 그러고 있고요. 10개. 파는 사람도 몇 개 팔겠다? 10개. 그렇게 딱 균형이 됐다 이 말이야. 그래서 시장에서는 10,000원에 10개가 거래돼요. 그럼 수요자는 얼마 줘야 돼요? 10만 원. 공급자는 얼마 받아요? 10만 원.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균형 가격 10,000원이 하늘에서 뚝딱 떨어졌느냐 이 말이야. 그게 아니야. 이 10,000원은 시장에서 여러 가지 조정 과정을 통해서 10,000원이라는 가격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저 균형 가격 10,000원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어려우면 그냥 편하게 들으시고요. 결론 기억하면 됩니다. 결론 봅시다. 자, 만약에 가격이 이게 사과라 그래 볼게요. 이게 지금 이게 사과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야. 자, 만약에 사과 한 박스에 12,000원이었어. 한 박스에 12,000원. 그러면 요 점하고 요 점이 있네요. 자, 요 점은요, 수요 곡선하고 만나고 있는 점이죠. 수요 곡선 위에 있는 점이잖아요. 그럼 이걸 쭉 이렇게 내렸을 때 여기가 8개라 그래 볼게요. 그럼 8개는 수요량입니까? 공급량입니까? 수요량이죠. 수요 곡선하고 만나고 있잖아요. 수요량이죠. 자, 요 점요. 요 점은 지금 공급 곡선 위에 있는 점이죠. 그래요? 그럼 이거 쭉 내리면 여기가 12개라 그래 볼게요. 그럼 이거는 공급량이죠. 12,000원일 때 공급량인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면, 자, 여기가 시장이야. 여기 첨가물 시장이야. 첨가물 시장. 첨가물 시장. 나는 중개인. 경매 중개인. 제가 한 박스 12,000원, 12,000원 딱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랬더니 이쪽은 수요자, 공급자예요. 수요자들은 몇 개 사겠다고요? 8개 살게 딱 이러고 있단 말이야. 12,000원 그랬더니 8개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도 이제 파는 사람이야. 파는 사람도 몇 개 팔겠다고? 우린 12개 팔게 이러고 있단 말이야. 12,000원 그래도 여기서 12개 팔겠다 그러고 여기서는 8개만 사겠대. 일치가 돼 안 돼? 그럼 4개가 남네? 그럼 12,000원 같으면 여기 파는 사람들은 12개 팔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는 사람들은 몇 개 사겠다? 8개 사겠다는 거야. 4개가 남죠? 재고잖아, 재고. 이런 상태를 초과 공급이라 그래.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죠? 이런 상태를 뭐라 그런다? 초과 공급. 12,000원이라는 가격에서는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더 많아. 수요량과 공급량은 실제로 구매한 수량입니까? 실제로 구매한 수량이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12,000원 그러니까 공급자들은 내가 12개 만들어줄게, 12개 팔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수요자는 12,000원 그랬더니 8개만 살게 이렇게 의도를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일치가 안 되죠. 일치가 안 돼. 남아 4개가 남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격을 어떻게 해야 돼? 남는 걸 없애야 된다니까. 균형은 남는 것도 없고 모자라는 것도 없애야 돼. 그럼 가격을 올려야 돼, 내려야 돼요? 내려야 돼. 이건 왜냐면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안 사는 거예요. 가격이 좋으니까 파는 사람들은 많이 팔려고 그러고 가격을 내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11,000원으로 내려봤다 해볼게요. 11,000원. 자, 11,000원으로 내려도 여전히 뭐가 발생해요? 초과 공급이 발생하죠. 그래서 11,000원 그래도 초과 공급인 거야. 그래서 중개인이 10,000원 딱 그랬거든. 10,000원 그러니까 수요자 몇 개 사겠다? 10개 살게 이러는 거예요. 파는 사람도 몇 개 팔게? 10개 팔게. 딱 일치가 되지. 오케이. 그럼 10,000원에 체결. 그래서 10,000원에 10개 사고 10개 팔고 해가지고 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 가격이 얼마다? 10,000원. 그럼 이 10,000원이라는 거는 시장에서 수요자가 강제로 결정된 겁니까? 자발적으로 한 겁니까? 자발적으로 한 거야. 저거 50만 원이 그런 거라니까? 50만 원이? 아시겠죠? 그게 균형이라고 그래. 일치됐단 말이야. 자발적인 가격이야. 자, 이제 반대로 볼게요. 그럼 만약에 처음에 가격이 9,000원이었다 그래보자. 9,000원. 그럼 9,000원이면, 자, 요 점하고 요 점 있네요. 자, 요 점은 수요 곡선 위에 있죠? 그럼 이걸 쭉 내리면 여기가 11개라 그래 볼게요. 11개는 수요량이네. 수요량이죠? 수요 곡선이니까, 그죠? 그럼 요 점은 여기는 9개라 그래 볼게요. 9개. 그럼 9개는 수요량입니까? 공급량입니까? 공급량이잖아요. 그럼 이게 뭐 수요량이 더 크네? 수요량이 더 많잖아. 이걸 초과 수요라 그래. 초과 수요는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큰 거예요. 이해됩니까? 9,000원 그랬더니 가격이 싸니까 사는 사람도 11개 사겠다는 거예요. 근데 공급자들은 야, 그 9,000원 가격 같은 우리 9개밖에 못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과 수요는 부족이야. 부족. 사과가 부족해. 초과 공급은요, 재고야, 재고. 한마디로 공급 과잉. 자,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가격이 올라가겠죠? 10,000원 그랬더니 딱 일치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이걸 이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정리하면. 자, 만약에 울산에 있지 않습니까? 울산에 30평 아파트가 5억에 분양을 하고 있어. 5억에 분양을 하는데 아파트가 남아돌아. 미분양이 발생해. 초과 수요입니까? 초과 공급입니까? 초과 공급이죠. 그 말은 아까 분양가 5억이 시장 가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균형 가격이 아니야. 초과 공급이 발생하니까 균형 가격이 아니죠. 그러면 5억이라는 가격은 균형 가격보다 높다는 겁니까? 낮다는 겁니까? 높다는 의미예요.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만드는 사람들은 가격이 좋으니까 많이 만들고 많이 팔고 있고요. 사는 사람들은 그 가격에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초과 공급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균형 가격보다 높다 이 말이거든. 무슨 말겠어요? 그래서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는 뭐가 발생한다? 초과 공급이 발생해. 그럼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가격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하락합니다. 시장은 항상 균형을 이루려고 그래요. 시장은 뭘 이루려고 그런다? 균형을 이룹니다. 초과 수요, 초과 공급 상태로 있지 않습니다. 균형을 이루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되겠다? 가격이 하락하겠다. 이게 중요하네. 초과 공급이라는 말 딱 나오면 가격 하락이에요. 초과 공급 나오면 가격 하락이에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사실 어려운 내용이 아니지. 초과 공급은 재고야. 물건이 남는 거야. 그럼 균형은 이걸 없애는 게 균형이야. 그럼 남는 걸 없애려면 가격을 올려야 돼, 내려야 돼? 그래, 내려야지. 당연한 거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실생활에 적응하면 돼. 자, 그 다음 볼게요.
반대로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는 뭐가 발생할까요? 초과 수요가 발생해요. 그럼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앞으로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상승하겠죠. 가격이 상승해요. 균형 가격 이룹니다. 초과 수요라는 거는 물건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울산에 아파트가 부족해.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싼 거예요. 균형 가격이 아니야.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된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초과 수요 나오면 가격은 어떻게 된다? 상승해요. 그럼 아까 이건 봐봐. 이제 여기로 온다 이제.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낮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발생해? 이만큼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고요. 그래서 초과 수요 발생하는 거야. 이제 안 지워도 되겠죠 이제. 부활했어. 초과 수요야. 그래서 임대료 규제하면 뭐가 발생한다고? 초과 수요. 그럼 질문이 들어오겠지. 아니 선생님, 그럼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시장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균형을 이룬다면서요. 그건 누가 모르나? 정부가 못 올리니까 그렇지. 정부가 딱 정해버렸잖아. 임대료 규제는 정부가 법적 행정적으로 지금 강력하게 막고 있죠. 그러니까 못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게 막고 있으니까 부작용이 발생하지. 그죠? 자, 그럼 아까 시장 가격보다 위에서 규제를 하면 시험 이렇게 잘 낸단 말이야.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그럼 O도 X다. 임대료 규제를 시장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규제하면 70만 원으로 규제하면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OX. 오. 그래,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 얘기 했는데 내가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난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저한테 들은 건 들은 거, 본인 생각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럼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잊어먹으면. 그래서 임대료 규제를 시장 가격보다 위에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초과 공급 그럼 X인 거예요. 임대료를 규제했을 때는요, 초과 공급이라는 게 일어나지를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안 일어나요. 위에서 규제하면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거고, 밑에서 규제하면 초과 수요가 일어나고. 됐죠? 그 초과 수요는 초과 수요는 부족이라 그랬어요. 임대주택이 부족해진단 말이에요. 부족.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 해야 돼, 지금. 마무리 해버려야 돼. 자, 어디를 보시냐면, 지금 이제 어디 하고 있냐면요. 네, 32페이지 하고 있거든요, 지금. 32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여기 그림이 하나 있잖아요, 지금. 30페이지 그림 있죠? 자, 거기 균형 가격 있잖아요, P0. 맞습니까? 자, 근데 시장 균형 가격보다 위인 P1. 거기서 뭐가 발생해? 초과 공급. P2에서 뭐가 발생해? 초과 수요. 맞습니까? 자, 밑에 한번 봐볼게요. 자, 양가로 2번 보세요. 양가로 2번. 균형 가격 P0보다 낮은 수준인 P2에서는 뭐가 발생해야 돼? 초과 수요.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뭐가 발생해? 초과 수요. 줄 딱 치고.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앞으로 가격은 하락한다, 상승한다. 가격을 상승시킨단 말이에요. 됐어요? 자, 양가로 3번 보세요. 균형 가격 P0보다 높은 동그라미. 높은 수준이 P1이잖아요. 높은 수준인 P1에서 뭐가 발생해? 초과 공급이 발생해. 그럼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된다? 이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거기 양가로 2번, 양가로 3번을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거죠, 지금. 맞아요? 그걸 보셔도 되고, 이거 보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만 더 해야 됩니다. 마무리 해야 되기 때문에. 33페이지 보세요. 균형의 이동 있죠? 균형의 이동. 저희가 한번 봅니다. 큰일 날 뻔했다. 이거 안 했으면. 자, 조금 전에 여기가 균형점이라 그랬죠. 균형점.
이때의 가격을 균형 가격, 이때의 양을 균형 양,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어요. 자, 균형 가격을 10,000원, 균형 양을 10개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게 수요 곡선인데 이 수요 곡선은 움직일 수 있나요? 움직일 수 있어. 잘했다. 수요 곡선이 움직이는 걸 뭐라 부르더라? 수요의 변화. 잘했습니다. 수요의 변화. 오케이. 수요 곡선이 움직이는 걸 뭐라 부른다? 수요의 변화라 불러요. 지난 시간에 이건 했지? 이것도 안 했다가 곤란하다. 했지 이거는? 그럼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걸 뭐라 불러요? 수요의 증가.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는? 그래. 그렇게 불렀단 말이야. 자, 이제 소득이 증가해가지고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한다고 그랬죠?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여버렸어, 이렇게. 이게 지금 수요의 증가가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수요의 증가가 일어났어요. 오른쪽으로 움직였잖아, 이렇게. 맞아? 그럼 이제 이게 수요 곡선이 아니고 이게 수요 곡선이야. 이게 새로운 수요 곡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수요 곡선이에요. 그럼 요점 수요 곡선과 새로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요점, 이제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새로운 균형점이죠. 새로운 균형점이에요. 그럼 이 새로운 균형점에서 이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가격 뭐라 부를까요? 새로운 균형 가격이 되겠지. 그럼 여기는 뭐라 부를래요? 새로운 균형량. 뭐 거창한 것 같지만 별거 없어요 지금. 자, 무슨 말이냐? 자, 수요가 증가하니까 균형점이 움직이더라. 균형점이 움직여버렸잖아요. 그 균형점이 움직였으니까 균형 가격과 균형량도 변하겠네. 안 그래요? 자, 균형 가격이 종전보다 어떻게 됐어요? 올랐죠? 상승. 균형량은요? 증가. 자, 결론.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된다? 상승한다. 균형 가격은 상승한다. 균형량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어디 나오느냐? 우리 교재 33페이지. 그 균형의 이동에 양가로 1번 보이세요? 수요와 공급 중 하나만 변하는 경우 찾았습니까? 별표합니다. 양가로 1번 전체 자체를 별표. 그거 중요하다고요. 그럼 그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불변돼 있나요? 자,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변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거예요. 이 그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그대로 있잖아. 그죠?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된다고요? 상승. 균형량은요? 거기 한번 봐보세요. 표 한번 봐보세요. 균형 가격 상승, 균형량은 뭐라고 돼 있어요? 증가. 균형 수급량이 균형량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중요하다 이거. 중요한데 시험장 가가지고 이런 그림을 그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량은 증가한다. 이게 바로 나올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기억을 하는 게 좋으냐? 수요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 살려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살려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게 수요가 증가했다는 거야. 그럼 살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 올라가지. 살 사람이 줄어서 있는데 지금. 균형량은요 뭐냐면, 균형량이라는 말이 좀 어려우면 균형 거래량 그래도 괜찮아요. 거래량이에요. 살려는 사람이 많으면 거래량도 어떻게 되겠어요? 늘어나지. 살 사람이 많은데 거래가 많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자, 그럼 밑에 2번 수요 감소예요. 수요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살려는 사람이 없다. 살 사람이 없어. 그럼 가격 어떻게 돼? 가격 떨어지지. 가격 하락. 거래가 있을까 없을까? 살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거래가 있겠어요? 균형량 감소예요. 맞아요? 자, 이제 3번입니다. 공급은 증가하고 수요 불변이다. 자, 공급 증가는 뭐냐? 시장에 물건이 많이 나왔어. 팔아달라는 물건이 많이 나왔어. 그럼 가격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 떨어지지. 거래는 많이 일어날까요?
많이 일어납니다. 물량이 많이 나오면 거래 많이 일어나요. 물건이 있어야 거래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래량 증가예요. 자, 공급 감소예요. 공급 감소는 물건이 없어요. 물건이 없어. 팔려고 내놓은 물건이 없어. 그럼 가격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지. 전세 물량이 없어. 전세값 올라가죠. 전세 거래 있어 없어? 없지. 거래량 준다고요. 균형량 감소. 됐나요? 네. 이 네 가지는 꼭 잘 알아놔야 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는 가격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고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 감소할 때 가격과 균형량이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는 제가 이렇게 복도에서 만나가지고 잠깐만 와보세요.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잠깐만요. 수요가 증가했다고요? 살려는 사람이 많네. 가격이 오르고 균형량 증가하겠는데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너무 늦어. 종 쳤어 지금. 시험지 다 그다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요 증가 나오면 가격 상승, 균형량 증가 이렇게 딱 나올 수 있을 정도. 공급이 증가하면요. 가격 하락, 균형량 증가 이렇게 되도록 연습을 많이 하세요. 아시겠죠? 근데 복도에서 안 물어보니까 저 피하실 필요 없어요. 또 내보고 피해 다닐라. 안 물어봅니다. 예를 든 거니까. 별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이거. 별 어려운 거 아니야. 자, 그럼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보세요. 수요와 공급이 둘 다 변하는 경우 있죠. 수요도 변하고 공급도 변해. 양가로 1번은 수요와 공급 중에 하나만 변하는 거고 이 두 개 변하는 건 지금 안 해요. 한 3월 달쯤 할 거예요. 3월 달쯤에. 지금 하나 변하는 것도 지금 어려운데 두 개까지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1월 달에 우리 학원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오자마자 지금 두 개 변하는 거 해보세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3월 달에 합니다. 제가 이거는. 두 개 변하는 거 최근에 시험에 묻고 있습니다. 올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개 변하는 것도 알아야 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균형까지 다 했습니다. 다 했고,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오늘 임대료 규제까지 했잖아요. 다음 시간에 임대료 보조부터 하도록 할게요. 오늘 시간이 조금 오버됐는데,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